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전남 신안해상에서 좌초됐지만 밤사이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여객선은 암초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움직여 오늘 아침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목포 사막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사고 여객선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밤사이 승객 이송을 마치고 사고 여객선을 바다에 다시 띄우는 이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현재는 여객선은 파손이 적어 자력으로 운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9시간 30분 만에 육지로 돌아왔는데요. 사고의 역은 여객선 운항이 잦은 곳인 만큼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원인 조사를 위해 해경과 국가수 등이 포함된 수사 전담반도 구성됐습니다. 여객선 좌초 당시 파고는 0.5m로 비교적 잔잔했는데요. 해경은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이 좁고 섬이 많은 협수로이기 때문에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좌초 원인으로 여객선의 뒤늦은 방향 전환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이 제때 방향을 바꾸지 않아 평소 항로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해사는 늦은 변침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장과 항해사 등의 음주는 없었던 만큼 승무원들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계적 고장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해경은 확보한 항해 기록 장치와 선박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여객선에 있던 승객들은 사고가 난 지 4시간여 만에 모두 육지에 내렸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마음에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보로 본 당시 상황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점 판매대가 떨어져 있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운항 도중 무인도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승객들은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선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폭발음 같이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진동도 되게 크고 그러고 몸이 좀 뒤로 밀렸어요, 자다가.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 얘기로는 엄청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도 크고 진동도 심해서 뜨거운 거 들고 계시다가 손 뒤신 분도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갑판으로 모인 승객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함정을 기다리는 동안 선내 방송에 의지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차량에 선적하신 승객께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개인용품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선박을 자주 이용한다던 승객은 큰일 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랬나요? 선체가 그냥 배가 전통체로 앞으로 쏠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 배가, 제가 또 군대도 해군 나오고 해갖고,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구조 함정과 헬기가 속속 도착하고 246명의 승객이 모두 부두에 내린 건 날을 넘긴 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육지에 발을 디딘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 안에는 임산부와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등 모두 27명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4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지만 승객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구조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고 원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네, 자 사고 선박에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요. 빠른 대응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참 불행 중 다행이면서도 황당한 사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고 황당하다는 것은 도대체 저렇게 큰 대형 여객선이 어떻게 항로를 개척해서 좌초될 때까지
그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공정하게 생겼던 겁니다. 네. 그리고 빨리 구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저 좌초대가 선박이 안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좌초된 선박에서 인원 이송만 제대로 안전하게 하면 큰 의미에서 구조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예. 자, 승객들의 제보에 따르면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에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큰 굉음과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배가 더 파손됐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잠을 자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저 선박이 섬에서 저렇게 안정되게 좌초가 됐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만약에 수중 함초나 이런 데서 좌초됐다면은 엄청나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나마 대형 사고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승객들이 일단 갑판으로 먼저 몰려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모두 입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승객들의 대처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이 승객들 대처라든가 또 이 승객들 대처도 마찬가지 배에서 잘 방송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침수가 되거나 기울기가 있었다면 혼란이 거듭됐을 건데 다행히 좌초되고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든가 후속 조치들이 그래도 혼란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사고 원인도 짚어보겠습니다. 해경은 배가 변침,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뒤늦게 하면서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항해사의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정확성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90% 이상 방해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원들의 어떤 직무를 잘 못 수행했을 경우가 있고 네. 장비의 고장일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해상 상태가 아주 악화됐을 경우였는데 제가 볼 때는 해상 상태가 그렇게 악화된 상황도 아니었고 늘 다니던 길이었고 두 번째 지금까지 특별한 장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르고 이루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거의 방해 미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형 여객선의 경우에는 보통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을 하는데 지금 사고가 난 이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운항을 하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 항법으로 가다가도 위험하거나 복잡하면 수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100번 수동을 해도 더더군다나 여기는 협수로고 교류가 센 곳이기 때문에 승정들이 최대의 긴장을 가지고 항해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동항법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동항법으로 해서 자동항법 장치가 잘못됐건 승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건 어떤 경우에 이거는 승무원들이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항해사의 과실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관제 측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잘못한 경우, 장비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해상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과 매뉴얼을 제대로 운영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배가 이렇게 늘 다니는 길이라면 당연히 진도 VTS에서도 통제를 했을 것이고 통화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통화도 없이 저렇게 갔다면 저건 VTS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상 관제탑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해경에서는 제대로 이걸 보고 있었는가? 이런 문제들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고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인 시스템이고 사실상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야 승조원들이 제대로 안전 항해를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사고가 났던 여객선은 육지로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항로를 이탈해서 좌측까지 갔는가 네. 하는 이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불가항력적 부분이 있었는가, 장비의 고장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항해를 하는 항해사라든가 승조원들의 직무에 문제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여기는 조사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DR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이더 장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여객선 사고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해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큰 그릇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작은 구체적인 내용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해난 사고가 나면 항상 보는 말입니까? 에어포켓이 있었는가? 뭐 수영 능력이 있는가? 부작했어요. 운영조건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뭐 저체온증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도 해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생기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 물론 선하고 대형 여객선하고 이 매뉴얼이라는 건 다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공통점은 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장비 문제, 그다음에 감시 통제 문제, 이런 시스템과 세부적인 매뉴얼,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고 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사고지 않습니까? 예.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큰 거지만 매뉴얼이지만 라이프 자켓을 언제 입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생존 수영 능력이 어느 정도 기여해야 될까. 이것은 늘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는 항상 더딥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문제는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늘 말하던, 사고 때마다 말하던 라이프 자켓을 입는 그 매뉴얼, 그리고 생존 수영에 대한 대책,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인명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초동조치입니다. 예. 초동조치를 잘 취해야만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초동조치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안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내부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진우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 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 2단 부장검사가 임명되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원고검장으로,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의 키워드로 조직 안정, 인적 쇄신을 꼽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사임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는 동시에 혼란스러운 검찰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 검사장은 항소를 신중 검토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중앙지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박 검사장을 임명한 것은 항소 포기는 옳은 결정이었고 이른바 외압은 없었다는 법무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로 박 검사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지난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사들이 다시 중용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사권으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에선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박 검사장 기여가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은성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검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나 좌천도 거론됩니다. 작지 않은 폭의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직 안정보다는 혼란이 지속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공지도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들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 행위, 즉 항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 역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요구를 입틀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이라면 대체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건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당한 검사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엔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 이뤄진 돌출 행동을 두고 그 배경과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중재판정부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겨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론스타를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수천억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회수하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엔 적법 절차 원칙을 끈질기게 강조한 부분이 컸습니다. 국제 투자 분쟁에서 이미 나온 판정을 취소하는 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이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앞선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 신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 건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2개의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책임을 두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편 것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앞선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였던 ICC 판정문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4천억대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3억에 달하는 소송 비용까지 한 달 내로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시간에 달하는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수만 쪽의 영문 서면과 씨름하며 1.6%라는 승소율을 뚫어낸 우리 정부.
발표자로 나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고 유출을 막아낸 쾌거라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큰 기여를 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승소 결정을 받아내자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으로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 사뭇 달라진 양측의 주장을 김철희 기자가 톱파봤습니다. 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선방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 뒤 분쟁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의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득이양양 역공을 퍼부었고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는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경사 패서도 여야가 서로 니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장동 파문 속에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좀 자중질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의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됐건 검찰의 지금 상황을 좀 바로잡을 어떤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집단 반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조작 기소 수사했던 내용들도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는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것을 넘어가야만 지금 검찰 개혁 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공소청으로 넘어가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정리가 될 때 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리되어야만 또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뭐 벌써부터 불편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보온성의 인사다. 이번 사안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다라는 반발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보온 인사가 맞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죠. 민주당은 그간 일관되게 검찰 조직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특수통 검사는 정치검사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신임 중앙지검장도 특수통 출신이에요. 그거는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번에 정치검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줬어요. 내 편이면은 정치검사가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정치검사인 거예요. 이번에 집단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항명이 아니라 이의 제기를 한 검사장 18명도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 부분 인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다 정치 검사 시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자꾸 검찰의 조직적인 그러한 잘못된 기소다 하는데 그렇다면 김만배, 유동규 이 일당이 1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어야죠. 아니잖아요.
다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윗선에 대한 규명을 1심에서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액 또 100번 양보해서 택지 분양 수익만 가지고 했을 때도 성남시가 6천억 중에서 1,800억만 가져가고 4,200억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임인지 금액을 특정 안 했을 뿐이지 4,200억이 잘못된 부당이익으로 본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된 금액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검사의 조직 기소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는 정말 자기 모순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검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줬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다른 검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좌천도 연이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시고 이 문제를 좀 세게 다루지는 말자. 일단 완급과 속도 조절 정도는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뭐 이 공무원법 관련돼서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조항으로 뭐 경찰 조직이든 아니면 다른 공무원 조직이든 검찰이 그동안 그것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서는 아무런 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서의 문제 지적이 있는 것이고 다만 뭐 대통령의 순방이라든가 아니면 국정 성과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이런 것들로 이제 덮이지 않도록 약간의 완급 조절과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 결정이 항명했던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하던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것도 민주당이 참 자기 모순이에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물론 공무원이 노조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이 상명하복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7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법이 충돌되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을 들이밀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검사들의 상명하복은 아니고 잘못됐다면 이의 제기하라고 하는 그 규정을 왜 언급을 안 하죠?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더 이상 국내 이슈로 외교적 성과가 덮이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경찰에 고발한 거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대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당은 도대체 기강에 서 있는 당인가요? 이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이의 제기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도 처음 듣는 일이다 라면서 어제 좀 당황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논의가 사전에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들 간에 뭐 서로의 의견을 좀 일치돼서 본인들끼리만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발생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집권 여당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한 뭐 이 안정감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느낌에서 좀 멀어질 경우 그 안정감이 좀 어쨌든 대통령의 부담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순방 중이기도 한데 이러한 일을 또 벌이게 되면 결국 이 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는 또 나도 몰랐다라고 이제 당혹스러운 말을 지금 또 언론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형해야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때를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원내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의 입장이 사사건건 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뭐 그거는 저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내고 더 자주 만나서 그러한 것들은 소통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가 없겠냐 혹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하는 이 과정, 이 자체가 국민들께 보여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면 불안정성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13년간 이어져 왔었죠.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는데 이번 업적을
점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숟가락 얹고 있다라는 비판에 정부가 범부처가 막아낸 공이다 이렇게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올림픽을 했을 때 유치는 전 정부에서 했지만 네. 실제 지금 그 성과가 일어난 건 현 정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또 없다 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전 정부가 뭐 한동훈 전 장관이었던 시절이죠. 네. 그때 당시 이 소송을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깎아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권의 흐름이 쭉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을 배석시켰잖아요. 원래는 그런 일이 없죠. 정치인들이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스포트라이트는 본인만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이례적이게도 그 담당을 했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이고 또 박성재 장관 때 임명됐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상벌은 명확하게 한다. 네. 이런 게 누군가가 공을 다 가로채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 점은 국민들께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이게 정치권이든 공무원분들이든 다 박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 정쟁으로 흘러서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이걸 하는 순간 국민이 박수 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서로 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까요? 물론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사들의 역할이 컸고 네. 성소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하고 박수를 보내야죠. 그래서 정부가 했는 일은 맞아요. 네. 하지만 적어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취소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비아냥거렸던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냥 비아냥이 아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면전에다 대고 만약에 패소하면 당신이란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칭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이 자를 물 거냐고 이렇게 면박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된다.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지만 이것이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계속 논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정부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그러한 행위의 말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은행을 한 의원들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사과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만약에 패배했다. 그러면 진짜 이 결과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소송을 했을 경우 실익이 없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측됐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걸 지적한 것이고, 그 지적이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사과해라라고 하는 투는 오히려 제가 볼 땐 좀 넘어간 얘기고요.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을 딛고 지금 그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더 부담이 되니까 열심히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서로 뭐 이 좋은 점은 또 좋은 점답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합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논거에 의한 비판, 그런데 그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선 비아냥은 다른 거거든요. 당시에는 어떻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아냥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그 워딩을 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론스타 이슈뿐만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까지 지금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견제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과거라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된 행위의 그러한 과거,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논란, 네. 여기에 자꾸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할 그러한 의지가 있냐, 이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부도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반성도 지속해야 되지만 미래를 자꾸 얘기해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더더욱 국민의힘에 박수를 안 보내고
지지를 안 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는 언급을 했던데 이거는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봐야겠죠? 뭐 가능성이 열어둔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든 활로를 좀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도 저희 여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쳐다봐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론스타 건과 관련돼서도 본인이 막 공격을 하면서 왜 예측을 못했냐는 듯한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 내후 외환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당 안에서 입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 지지층들의 어떤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면서 토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자체가 당내에서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리심판원장 최근에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최악의 경우 축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실 때 계속해서 써왔던 방식인데 지금 당원에서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도 윤석열의 후예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지금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본인 자당 내부에서 어떻게 그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훨씬 더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방선거라든가 혹은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이 선결된 부분이 조치가 안 되면 아마 본인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쉽게 이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일부는 털고 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뭐 윤리위원장이 이제 아마 새로 선임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논의는 하겠죠. 그런데 네. 민주당의 바람대로 그 논의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을 잘라내고 또 당 내부가 또다시 개파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났느냐 이 시험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더 단합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단합 이전에 또다시 분열을 보인다? 그런 것은 민주당의 상상의 영역이고 저희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러한 논란도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매듭을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매듭은 지어지면서 그것이 특정 세력을 잘라내고 축출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준비하는 각 당의 움직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4선 이상의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좀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어떤 어떤 그 충격요법이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은 저희 당이 무당층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결과가 나왔죠. 참 네.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당내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한테 아마 소상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그 중진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미래를 얘기하면서 결국 야당이니까 여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냐 네. 이런 비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당대회의 부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당이 맞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역에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나설 게 아니라 스스로 저는 자중하고 이선 후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 해야지만 장동혁 대표의 어깨도 더 가볍게 해줄 거예요. 오히려 전당대회 부채를 들먹이면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는 순간 아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윤핵관, 친윤 핵심 세력들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좀 자중하길 바랍니다. 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대구를 찾았더라고요. 대구를 방문한 건 처음이었는데 험지부터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전국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골고루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영남 지역에서도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뭐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평가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를 좀 유지해서 지금 어쨌든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토대로 만들어 가려면 결국에는 외교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이 무드가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이 여당의 당대표가 대구를 영남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 영남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정책 현안들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실제로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여당을 선택했을 때,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도 아, 이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챙기고 하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구나. 이런 이제 실효성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찾았지만 앞으로도 그 지역 현안을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이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런 지금 지적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잖아요. 국자가 나라 국자잖아요. 네. 하지만 본인은 자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건데 국무총리도 공직자예요. 공직자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김민석 총리는 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민주당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다는 그러한 가상한 노력은 알겠으나 거기에 국무총리가 이렇게 뛰어든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선거 개입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종묘만 말씀드려도 종묘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4,000평에 달하는 도심 녹지 공간이 생기고 좌우로 도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상으로 무조건 종묘가 가린다 이런 비판만 하잖아요.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말 발목 잡기죠. 그래서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만두고 당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국무총리답게 국정에 매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선거 개입이 맞고 정말 잘못된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 의무 그리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어거지스럽죠. 그리고 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려면 지난 총선 전에 대통령이 지역 현안, 뭐 예산 뭐 이런 내용들 들고 전국 돌아다녔잖아요. 선거 앞두고. 그런 걸 선거 개입이라고 볼 소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국무총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자원 화제는 아니면 울산 사건이든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그 안전 문제는 최대한 또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포지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무총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을 한다? 저는 이제 정치권이 고소고발로 다투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말과 글로 싸웠으면 좋겠고 국민의 인식 속에서 어느 누가 더 많은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전 앞두고 너무 또 가열되는 측면 이렇게 오히려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그냥 건강한 설전이 오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국회의안과를 점거해 서류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저항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충돌 6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대한민국이 전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씨가 소유하고 있는 연희동 자택 본체에 대해 정부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택 본체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면 명의를 변경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또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과 돌봄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0만 명이 소속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릴레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어서 급식과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해서 빵과 우유,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바꿨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 운영도 중단돼 맞벌이 가정은 각자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복리 후생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모든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며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신학기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사안 발생 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한 건데 다만 반론권 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는 5분 남짓만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모습은 지난 첫 공판기일과 같았지만 머리는 묶지 않고 풀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입니다. 재판 시작 전까지만 공개됐던 첫 공판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 진행 과정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특검 측에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한 건데 다만 법익 침해 등을 이유로 서증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서중 조사가 진행되던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김건희 씨가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휴정하기로 했고 김 씨는 들것에 실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추후 이를 허가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발언 이후 김건희 씨의 첫 육성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받는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혐의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김 씨는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 금고 속에 있던 경찰 인사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 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른 채 찢었으니 증거를 없앨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김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50여 쪽 분량 의견서와 80장 분량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모친 최은순 씨도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할 만큼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막바지 조사를 남겨둔 김건희 씨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재판부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공판 증인석에 섰습니다. 앞서 불출석으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출석한 겁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전 장관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대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도 형사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듯 수차례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코트에 수경번호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해서 2분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공개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공판기일이죠. 9월에 있었던 공판기일 당시에는요. 이 김건희 씨가 입장하는 모습만 공개가 됐었고 이 재판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이 서증 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중계를 허용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서증조사 과정 중에는 사실은 이 특검이 제출한 이 증거들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고요. 그 증거마다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곧바로 이 반론권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아직 이러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데 이 서증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또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등의 사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측면 또 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의 보호, 필요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봐서 서증조사 전까지의 모습 약 2분에서 5분 사이에 이러한 모습만 공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누워서 재판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2분 정도의 모습만 공개가 됐죠. 어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3개의 재판, 이 3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 문서로 된 증거가 서증이다라고 법조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서증 조사가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후 재판 중에 김 씨의 변호인이 이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면서 퇴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서 몸을 기대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혐의잖아요. 네. 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이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될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의 3가지 혐의 중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하에 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 관련해서 중요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20대 대선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내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와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답변하는 그런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수익, 어떤 특혜 같은 경우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사이에는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 유리한 여론조사를 받기 위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래프 목걸이 영수증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보내는 건데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문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해당 목걸이가요. 이 통일교 측의 청탁의 물품으로 특정되고 있는 그래프 목걸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샤넬백은 받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어제 특검에서 공개된 그래프 목걸이만은 난 받은 적이 없다고까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서증조사 과정 중에 2022년 7월 9일 정도 때 이 통일교 관계자인 윤영호 씨가 그래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 자체가 공개가 됐고요. 7월 9일에 영수증으로서 구매했다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4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라는 것은 결국 얼마 전에 구입했던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폰 목걸이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김건희 씨는 지금 해당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목걸이를 구입했다라는 증명, 또 구입하고 그것을 건네기 위해서 전성배 씨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이러한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리해진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그 심증을 좀 더 굳히게 되는 그런 증거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야지만 그 전에 가장 큰 대전제가 이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이 김진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까지 거친 결과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이 국고 손실, 특히 여러 가지 이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혐의가 소명됐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정도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또 김진우 씨가 상당 부분 어떠한 이 김건희 씨 관련한 핵심 물증을 없애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나는 그럴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자신의 행위의 범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한 행위를 내가 실제로 했다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속하기가 좀 어렵다란 판단입니다. 특검에서는 아마도 혐의 사실이 특히 주된 혐의 관련해서 소명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아마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와 여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보강한 다음에 한 번 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지금 오빠인 김진우 씨와의 공모관계가 놓여져 있는데 가족들을 모두 구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김진우 씨를 구속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김진우 씨가 영장 심사에서 스스로 증거인멸을 시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이 건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편지, 이걸 내가 찢었다,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 이유가 더 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혐의만 사실상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김진우 씨가 하고 있는 저러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쉽게 납득하기는 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경찰 인사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 하에 없애버렸다라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팀에 대한 수사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저는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배용 씨 관련한 혐의 관련해서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금거북이 옆에 놓여있던 이러한 편지, 이런 것들이 그 금거북이가 어떤 명목의 선물이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라는 것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 찢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변수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인멸해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연장까지 다 쓰게 된 건데 수사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현재까지도요. 아직까지 수사해야 될 항목들이 꽤 남았습니다. 21g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마크로비스타를 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했고 디올 등 이제 많은 이 명품들을 압수를 했고요.
따라서 21g이 실제 이 대통령실에 관절을 이전했다라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좀 더 규명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해당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 이 로저 비비의 손가방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방과 함께 그 가방 속에는 김기현 의원 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당대표 선출 관련한 이 감사의 뜻의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조만간 이 김기현 의원의 부인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내사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관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부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도 불러서 결국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 수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다가 특정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던 겁니까? 네, 실제로 특검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모습들을 CCTV를 재생을 하면서요. 구간마다 저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라는 질문들이 초반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니 1년 정도 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이제 웃음을 띤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이 점증적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직접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특히 전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정확히 반대했다라고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고해달라라는 의견 표명이 나로서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했다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전 총리 입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이었잖아요. 네. 왜 이런 증언을 했을까요? 사실상 물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방조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거거든요. 본범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됨을 전제로 해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이후에 위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증언을 보니까 중요한 쟁점마다 어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민주 당사 그리고 언론사 등의 군을 출동시킨 건 내가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요. 이미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등의 군을 보낸 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원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었던 나에게 재가를 요구했지만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된 거고 군을 그렇게 민간에 투입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발언은요. 결국 이러한 실행행위 중에 일부가 내 뜻에 반해서 다른 공범인 피고인들의 본인의 의사로 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양형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러 가지의 또 증언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지시한 것이 없느냐라고 법관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걸 지시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특검이 비상계엄 그 논의 시기를 특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라고 외환수사 공소장에 적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은 외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또 특검은 왜 이러한 이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공모하고 실행하려 했는가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최고치로 높이고자 이러한 외환 관련 행위를 공모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소장 기재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비상계엄을 준비해
했는가가 이 외환죄의 공모 또 고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서술 과정인데요. 지금 특검에서는요. 2022년 11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공소장을 적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러한 생각이 구체화돼서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삼청동 안가에서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점차 구체화해 나갔다라는 취지의 그 배경 설명을 위해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주목받은 게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결국 그 실제로 감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 많은 형사 재판을 실제 했지만 제가 이러한 세월 동안 변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감치당하는 건 딱 2번 보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던가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의 이야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재판서까지 막 뛰쳐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감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피고인이나 증인도 아닌 변호사를 감치하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사실 이날 오전부터 해당 부장판사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는 감치까지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거부를 했었던 것이고 퇴정하셔라. 방점권이 없으면 퇴정하셔라 했는데 계속 퇴정하지 않자 결국 감치 재판을 했고 최대 15일까지 할 수 있는데 감치 15일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감치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 재판장이 이 변호인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는데 인적사항 답변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감치 결정문에 이 해당 감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자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 거부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체가 불특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기, 집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 재판부도 그런 서울구치소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감치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1년 전보다 62% 증가해 사상 최대인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인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49억 2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늘어나 사상 최대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AI 거품 논란 속에도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를 일찌감치 예상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 오른 46,138.7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38% 상승한 6,64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9% 오른 22,564.23의 장을 마쳤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와 엔비디아가 사우디 인공지능 인프라와 슈퍼컴퓨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 첨단 기업들이 중동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직접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 x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두 최고 경영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원하는 AI 기업 휴메인과 협력해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re doing
XAI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re doing a Humane, 500 megawatts, starting with 50 megawatts phase 1. 팡 CEO는 매출이 약 0빌리언 달러 수준의 신생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돼 출발부터 차트를 벗어나게 됐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파격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휴메인과 함께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팡 CEO는 AI의 미래를 설명하며 과거 컴퓨팅은 검색 기반이었지만 앞으로는 고유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Based on the context, based on the circumstance, based on who you are, based on the problem you asked, based on your prompt, it will generate unique content for yo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AI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We ask about the AI and the chips. Saudi Arabia have a huge demand of a huge need of computing power.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협업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동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중동 지역 AI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 중동 AI 생태계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거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증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8% 오른 4,030.97포인트로 개장했고요. 코스닥 역시 1.47% 오른 884.1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467.4원에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9월에 있었던 조지아주의 한국 노동자 체포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자신은 보수 친구들과 마가를 사랑하지만 외국 전문 인력을 수용하는 게 마가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의 결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가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파일 공개를 거부했던 미 법무장관은 법을 따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상원 의원들은 파일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I mean, I've been saying for a long time that I think that all the credible information that can be released should be released. I hope that doesn't happen because that would, of course, defy the act of Congress and the stated intention of the president to release this information. 펜 본디 미 법무장관은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겁니다. Do you mean that you will provide all the files by 30 days?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again, while protecting victims, but also providing maximum transparency. 앱스타인과 친밀했던 것으로 드러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오픈 AI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서머스가 총장을 지낸 하버드대에서는 앱스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is I think really indicative of the kind of political environment that we now live in 21st century US.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합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번에는 앱스타인 파일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2년 전 FA로 영입했던 안치홍이 키움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한화의 이태양이 기아로, NC의 이용찬이 두산으로 옮기는 등 모두 17명이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 LG는 물론 국가대표팀의 주전 2루수로 성장한 신민재. 불혹은 앞둔 나이에도 키움에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홈런과 타점을 기록한 최주환. 모두 2차 드래프트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2차 드래프트에서도 모두 17명이 새 희망을 찾아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년 전 72억 원에 한화와 FA 계약을 맺었던 안치홍. 한화는 올해 일할 때 타율이 머문 안치홍을 35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했고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이 가장 먼저 선택했습니다. 통산 타율도 뭐 3할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그런 커리어라든지 그 에버러지가 이제 보장이 된 선수다 보니까 한번 리프레시가 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베테랑 투수들의 이동도 줄을 이었습니다. 기아는 한화에서 통산 38승과 33홀드를 기록한 이태양을 1라운드에서 뽑았고 두산은 통산 173세이브를 올린 이용찬을 NC에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통산 52승을 기록한 임기영도 기아를 떠나 삼성에서 도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키움은 두산의 외야수 추지현과 롯데 투수 박진영 등 가장 많은 4명을 뽑았고 한화는 배동현과 이상혁 등을 합쳐 가장 많은 4명을 내줬습니다. 선수 양도금은 1라운드 기준 4억부터 1억까지 1, 2라운드 뽑힌 선수들은 각각 시즌 50일과 30일 이상 1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던 어제와 달리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로 이틀 만에 다시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지금은 아침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4.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14도까지 오르겠고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종일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큰 만큼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어제보다는 3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계속해서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는 여객선 자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다행히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